네, 이번 시간 또 계속해서요. 우리 논리 회로 관련되는 문제 또 같이 풀어볼게요. 자, 11번 문제에서는 논리식이 주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상에서 요구한 건 뭐냐면 이것과 동일하게 표현되는 논리 회로도에 대한 건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 주어진 식에서 보셨을 때는요. 논리 합으로 연결되어 있는 항이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는데 아래쪽에 논리 회로도에 해당하는 선택 지문상의 그림을 보시면 거기에서는 사실상 논리 합, 그러니까 오화 게이트에 해당하는 부분이잖아요. 예, 이 부분, 끝부분에서 논리 합의 형태로 연결되어지는 항의 형태가 보시는 것처럼 모두 다 2개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거는 어떻게 되었다는 거냐면 이 논리식을 그대로 회로도 형태로 표현을 한 것이 아니라 간략화에 해당하는 과정을 한번 거쳤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간략화를 통해서 한 번 더 논리식을 정리를 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회로도 형태로 이제 표현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략화를 먼저 이제 한번 해 보시게 되면 공통적으로 있는 부분을 끄집어내서 간략화하는 일반적인 방법 적용했을 때요. 지금 첫 번째 항에서 A 곱하기 B바 C에 해당하는 자, 이 항과 그리고 공통된 부분에서 지금 세 번째 A 곱하기 B바 자, 요게 동일하잖아요. 그죠? 그런 다음에 그 뒤쪽에 계속 연결된 곱하기 이 부분에서는 곱하기 C에 해당하는 거고 여기에서는 곱하기 C 바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 2개 항에 해당하는 거를 공통 부분으로 묶고 남는 거를 괄호 안에 표현을 하는 형태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A 곱하기 B 바 이거를 앞으로 끄집어내고 남는 부분에 해당하는 거 괄호 안에 표현을 하면 결국은 C 플러스 C 바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죠. 자, 그런 식으로 나머지 2개 항에 해당하는 것도 공통된 부분에 해당하는 걸로 표현을 또 할 수 있죠. 여기에서는 뭐가 공통으로? 그렇죠. A 바 그리고 C 바에 해당하는 거. A 바에 해당하는 거, C 바에 해당하는 거에 논리곱. 여기도 A 바에 해당하는 거, C 바에 해당하는 거에 논리곱. 공통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남는 부분에 해당하는 게 각 항에서 여기는 B에 해당하는 게 남고 여기는 B 바에 해당하는 게 남잖아요. 괄호 안에 표현을 해주시면 되죠. 결국은 이제 공통되는 부분 끄집어내고 남는 거 괄호 안에 표현을 했을 때 이와 같이 됐죠. 그러면 여기에선 사실 이렇게 정리를 한 이유에 해당하는 부분은 C 플러스 C바 그리고 B 플러스 B바 마찬가지의 형태인데 우리 불식의 기본적인 대수 법칙에 해당하는 형태에서 보셨을 때 A 플러스 A 바의 형태 그러니까 A 자신의 값과 A의 바라는 거는 반대값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에 대한 논리 합의 연산일 때는 그 결과가 항상 무조건 1이 된다 이거죠. 요거를 활용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는 얘가 1이고 이 부분에 대한 것도 1이다 이렇게 되니까 그쵸?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최종적으로 A 곱하기 B바 플러스 A바 곱하기 C바의 형태로 최종 간략화 정리가 되더라 이거거든요. 그쵸? 네,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걸 가지고 논리 회로도의 형태로 표현된 거를 찾으시면 되는 거죠. 여기에서. 그러면 지금 A 곱하기 B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연결되어 있는 입력선 그리고 그들의 이제 조합을 해놓은 나머지 회로도 형태에서 쭉 찾아보셨을 때 첫 번째는 A 곱하기 B바거든요. A 곱하기 B바. 그러면 연결 라인 선에서 따올 때 A로부터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B바의 형태가 되면 B값의 반대값이 입력값으로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B값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일단 맞지 않죠? 그래서 A값은 그대로 들어가고 B는 not gate를 지나서 들어가줘야 돼요. B는. 그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것만 보더라도 1번과 4번에 해당하는 부분은 맞지 않죠. B바의 형태로 들어가는 부분이 없으니까. 그러면 1, 4번에 해당하는 건 일단 제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A 바 곱하기 C 바의 형태로 표현이 돼야 되니까 얘네들은 죄다 not gate를 다 지나가야 돼요. A도 바 not gate 지나야 되고 그죠? 여기 있죠. 얘 A가. 그 다음에 C도 바
낫 게이트를 역시 지나야 되는 요 부분.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3번에 해당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는 A 쪽이 이 낫 게이트를 지나가는 부분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잘못됐다 해서 바로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3번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정답으로 채택이 되고 지금 이렇게 출력 결과 나온 것에 대해서 각각 최종적으로 나온 것에 대해서 논리 합의 형태로 이제 결합이 되는 거니까 마지막 부분에서는 오화 게이트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들이 최종 논리 합으로 연결이 되고 최종 결과 F가 나온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되셨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식을 간략화하는 부분에 대한 거를 알고 있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논리식을 회로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확하게 표현하는 걸 알고 있느냐.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사실상 물어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되셨고요.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에서는 자,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타이밍 차트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입력 A, B에 해당하는 게 있고요. C를 얻을 수 있는 게이트로 적합한 게 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얘기하는 타이밍 차트에 대한 것이 뭐냐라는 건데 알고 보면 어렵지 않아요. 디지털 회로의 시간적 변화 상태를 도표 형태로 표현한 게 타이밍 차트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는 부분에 대한 건 0, 그 다음에 이것이 반대로 위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 부분에 대한 건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0과 1에 대한 표현을 이와 같이 해준 거죠. 그러면은 지금 A와 B에 해당하는 게 입력값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A, B의 입력값 각 위치에서 1인지 0인지 이거를 이제 쭉 이렇게 기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올라와 있는 부분은 1이고요. 내려가져 있는 부분에 대한 건 0인데 지금 보면 보시다시피 연속적으로 0이다 혹은 연속적으로 1이다 라고 했을 때는 그게 길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위에 거하고 상대적으로 그 길이가 비교가 되시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걸 다 디지털 값 0, 1의 형태로 쭉 기록을 해준 거예요. 그런 다음에 C에 해당하는 결과가 나오는 거다 이거잖아요. 그러면은 해당 비트 값의 결과 C에 대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자, 첫 번째 경우 여기가 0이란 말이에요. A가. 근데 B는 1이에요. 근데 결과 C는 1이 나왔어요. 자, 0과 1에 대한 여기에서 연산을 수행했을 때가 논리적인 연산을 수행한 거죠. 그랬을 때 1의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이제 일단 구분이 되시죠. 그런 식으로 나머지도 한번 따져 봐보시면 자, 1과 0일 때 1의 결과 뭐 같은 의미에 해당하는 거겠네요. 그죠? 1과 0일 때 1. 자, 그런데 0과 0일 때는 0의 결과가 나오더라. 그리고 1과 1일 때는 또 1의 결과더라. 그러면 사실 뒤에 뭐 더 확인을 해 보실 수도 있지만 뭐 그것까지 안 보더라도 이미 이제 결론이 나왔죠. 1, 0일 때, 0, 1일 때, 1, 1일 때 무조건 1의 결과가 나오더라. 다만 0, 0에 해당하는 입력일 때만 0의 결과가 나오더라 이거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우리가 알고 계시는 논리 연산의 특징, 입력에 대한 출력 특징 그대로 적용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럼 결론적으로 하나 이상의 1이 있었을 때는 출력 결과가 1의 결과가 나오는 거고 전체가 다 0일 때만 0의 결과가 나오더라 이거거든요. 자, 그런 특징을 나타내는 게이트가 바로 그쵸, 오화 게이트에 해당하는 거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으니까요. 결국은 이제 타이밍 차트라는 개념 살짝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나머지는 0과 1 이런 입력 값들에 대해서 출력 결과가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게이트의 특징 구분하고 계신 거대로 그대로 연결을 하실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 13번 문제 계속 한번 가보실까요? 13번에서는 우리 수치 표현에 해당하는 거 관련해서 그리고 특히 이제 이진수 값에 대해서는 표현에 대한 부분에서 특히 음수일 때 세 가지 표현법에 해당하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런 거 이제 조금 주의해서 보셔야 되죠. 자, 그래서 13번 문제에서는 음수 표현에 이해 보수를 사용하는 경우와 관련해서 다음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부분에 n개 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음수는 1의 보수 표현보다 1개 더 많다. 자, 익히 여러분 알고 계시죠? 부하 절대치 1의 보수에 해당하는 거 그리고 2의 보수까지가 이진수 음수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이때 n개만큼의 비트 범위 안에 그 표현법에 따라서 표현될 수 있는 수의 범위가 2의 보수, 1의 보수, 부하 절대치 서로 다르죠? 이때 부하 절대치에 해당하는 범위는 동일해요.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그런데 2의 보수의 형태가 될 때는 음수 자리 쪽으로 한 개 더 표현할 수 있다. 이거였어요. 그쵸? 그래서 그 표현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얘기고 맞는 얘기입니다. 그쵸? 자, 그리고 2의 보수는 또 1의 보수하고 부하 절대치 표현하고 또 다른 점이 뭐였냐면 0이라는 값에 대한 표현이 0 이렇게 한 가지 형태다. 그런데 부하 절대치는 1의 보수일 때는 플러스 0도 있고 마이너스 0에 대한 표현도 따로 있다. 그래서 0에 대해서 플러스 0과 마이너스 0 두 가지 형태로 표현하는 거는 부하 절대치하고 1의 보수 형태일 때. 그런데 0이라는 표현 하나 이걸로 이제 표현되는 거는 바로 2의 보수 형태일 때.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주로 음수는 2의 보수로 표현을 하며 1의 보수 표현이나 부하 절대치 표현보다 연산 수행 속도가 빠르다. 그렇죠. 2의 보수를 주로 사용하는 이유 자체가 연산을 수행할 때 여기 설명처럼 1의 보수나 부하 절대치 표현보다 수행 속도가 빠르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죠. 빠르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게 이제 한 가지 실례로 이진수 더하기를 하는데 만약에 1의 보수료 형태로 표현된 수치에 대해서 더하기를 했다. 근데 마지막 캐리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 캐리를 또 한 번 더 더해야 되는 이 과정이 또 필요했지만 2의 보수 형태로 표현된 형태일 때는 마지막 캐리가 발생했다. 그럼 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것만 보더라도 한 번 더 더하기를 더 하는 것과 그냥 버리는 거하고 수행 속도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차이가 나죠. 그래서 2의 보수가 훨씬 더 빠르다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1, 2, 3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2의 보수 관련되는 설명으로 모두 다 맞습니다. 그쵸? 그러면 4번에서 이제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죠? 4개 비트로 표현되는 값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 0001 더하기 1100의 연산 결과는 10진수로 마이너스 5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4개 비트로 지금 표현되어진 이 값이 문제상에서 얘기한 것처럼 일단은 2의 보수에 관련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2의 보수로 표현되어 있는 수치 형태인데 연산 결과가 이게 맞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 우리 2의 보수에 해당하는 것으로의 변화는 부하 절대치에서 반대값으로 바꾼 1의 보수, 1의 보수에서 끝자리에 플러스 1을 하면 2의 보수 이 과정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역으로 거슬러 가면 다시 부하 절대치, 즉 우리가 얘기하는 10진수 값에 변환된 값, 그 값을 그대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연계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여기에서 2의 보수에 해당하는 값으로 지금 피연산자 더하기가 되어지는 부분에서 1100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우리 이제 양수일 때는 뭐 어떤 표현법의 형태든 다 똑같이 표현이 된다 이거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양수에 해당하는 부호가 0인 형태일 때는 근데 이제 부호가 1인 형태일 때는 즉 음수에 해당하는 것일 때는 1의 보수인지 2의 보수인지 부하 절대치 표현인지 따라서 표현법이 다 달라지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걸 뭐 했느냐 하면 거꾸로 갔어요. 2의 보수로 1100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1의 보수로 표현을 해보면 1의 보수에서 거꾸로 가면 1의 보수 더하기 1을 하면 2의 보수가 됐잖아요.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2의 보수에서 하나 빠지는 값 빼기 1을 했을 때 사실 1의 보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1011의 형태다. 그러면 거꾸로 또 가보셔도 돼요. 1011의 1의 보수인데 여기에서 1을 더했다. 그러면 2의 보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요게 1의 보수 상태면.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올림수 발생하면서 올려주시면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요게 2의 보수. 요게 1의 보수. 그쵸? 요 얘기예요. 지금. 자, 여기에서 부하 절대치 형태로 간다 그러면 1은 0으로 0은 1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부호 자리를 빼고 그러면은 결국은 1011에서 1은 0으로 0은 1로 변경을 해주시면 결과적으로 100에 해당하는 거다.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값에 해당하는 것만 인지되는 100 부분을 보셨을 때 값으로 얼마? 그쵸? 4. 그러면 음수에 해당하는 형태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4에 해당하는 거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더하기를 하는 값, 즉 1에 해당한 우리 10진수로 0001이니까 10진수로 1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1 더하기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4를 수행하는 수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10진수 값으로 계산했을 때 얼마?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얘기를 해야 맞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 선택지문상에서 뭐라 그랬어요? 마이너스 5다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이 잘못됐다.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얘기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4번에 해당하는 것이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해보수에 대한 특징뿐만 아니라 계산법 관련되는 거 뭐 사실 인기가 좋은 유형이잖아요. 그죠? 예, 잘 좀 구분하시고요. 자, 계속 갑니다. 14번 문제에서도 이진수 표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10진수로 마이너스 128을 이해보수로 표현을 한 게 어떤 거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 한 가지 이제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게 일단은 표현하는 비트 자리의 개수가 8비트이다라는 거죠. 표현하는 비트 자리 개수가 몇 개 비트인지에 따라서 표현할 수 있는 수의 범위는 당연히 달라집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는 8비트라고 얘기를 했어요. 8비트의 형태가 되면 우리가 수를 표현할 수 있는 수의 표현 범위라고 했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정리를 해 두셨죠? 자, 여기서 얘기하는 이해보수 형태가 되었을 때라고 하면 얘는 자, 음수 쪽으로는 2의 n개 비트면 n 마이너스 1승 2의 n 마이너스 1승에서부터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해보수가 아니라 부화 절대치나 1의 보수의 형태가 됐을 때는요. 음수 쪽으로 2의 n 마이너스 1승에다가 빼기 1로부터 이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음수 쪽으로 2의 보수가 앞에서도 이제 잠시 나왔지만 한 자리를 더 표현할 수 있다. 부화 절대치하고 1의 보수는 2의 보수보다는 한 자리 더 덜 표현된다. 마이너스 1. 이거거든요. 그러면 자, 보세요. 10진수로 마이너스 128의 형태다 했을 때 한번 비교를 해드려 볼게요. 그 세 가지 표현을 놓고. 자, 이렇게 이제 좀 비교를 해볼 수 있거든요. 10진수로 일단 마이너스 127, 128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부화 절대치 형태로 마이너스 127을 표현을 해라 그러면 8개 비트 자리에 1로 다 채워지죠? 일단 부호 자리에 해당하는 부분 1, 그 다음에 127이라는 값 자체 표현에 해당하는 거 그러면 11111로 다 채워지죠? 그 다음에 이게 1의 보수 형태로 표현이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부호 부분은 마이너스 음수니까 그대로 유지가 되고 나머지 값에 대한 표현에 대한 것을 0은 1로, 1은 0으로 변환을 하는 거였으니까 00000으로 다 표현이 된다 이거죠. 자, 여기서 2의 보수로 표현을 하겠다 그러면 1의 보수의 끝단자리에 플러스 1 여기에 더하기 1만 해주면 2의 보수가 되는 거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쭉 보셨을 때 더하기 1을 한 것까지. 그래서 마이너스 127에 대한 표현은 각각 부화 절대치일 때 1의 보수일 때 2의 보수일 때 이와 같이 표현이 된다는 거죠. 자, 이때 제가 마이너스 128에 대한 거를 하면서는 여기에 아무것도 기록을 해놓지 않았죠? 부화 절대치하고 1의 보수에는. 왜? 부화 절대치하고 1의 보수는요. 8개 비트일 때 음수 방향으로 표현할 수 있는 맥시멈, 그러니까 꽉 채워주는 숫자가 지금 보시는 마이너스 117이에요. 왜? 여기에 넣어보시면 알죠. 제가 이제 이거를 그래서 미리 말씀드렸죠. 8개 비트의 형태가 된다 그러면 8, 여기에 이제 지수 자리부터 8 빼기 1이니까 2의 7승에 해당하는 거예요. 2의 7승에 해당하는 거 128 그리고 빼기 1 그러면 1.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 127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2의 보수의 형태가 되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빼기 1이 없죠? 결국은 마이너스 128부터인 것이죠. 2의 보수 표현일 때는. 그겁니다. 그죠? 정리가 되시죠? 그래서 마이너스 128에 대한 거는 부화 절대치 1의 보수에서는 표현이 안 되는 수의 범위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진값으로 표현을 할 수 없고 2의 보수의 형태에서는 가능하죠. 근데 이때 보시면 이렇게 따져주시면 돼요. 2의 보수에서 마이너스 127에 해당하는 것의 표현이 1, 000001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자 이들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상을 생각을 해볼게요. 마이너스 128이 됐다는 거는 이 값보다 값 자체가 하나 더 적은 거잖아요. 그죠? 적은 거잖아요. 값 자체가. 이 숫자 자체가 그대로 비교했을 때 얘보다 하나 더 적어지는 거잖아요. 우리 음수에서는 그
절대값 자체가 작은 게 큰 값이고 커지면 오히려 실질적으로는 작은 값이죠. 음수 표현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27보다 값이 하나 더 적어져서 마이너스 128이 되는 형태니까 여기서 실제로 표현할 때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여기서 하나 더 작아지면 되는구나. 그럼 빼기 1이 되면 되는구나. 이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1 빼기를 해버리면 이 값에서 마이너스 128에 대한 표현.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1, 0, 0, 0, 0, 0, 0으로 채워져 이 값. 요게 마이너스 128이다. 이렇게 가주시면 돼요. 어때요?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예를 들어 부하 절대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쭉 변환하는 이진수 변환하는 걸 하시는데 지금 이제 여기서 걸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부하 절대 이거는 여러분 분명히 알아요. 10진수를 일단 이진화를 시키고 그다음에 부호를 표현을 하면서 부하 절대치 1의 보수, 2의 보수 이 과정이 당연히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범위에서 표현되지 않는 값임에도 불구하고 부하 절대치 1의 보수, 2의 보수 형태의 과정을 거치는 것만 생각을 하셔서 그렇게 변환을 하시다 보면 잘못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비트 크기가 주어지는 형태에서 어떤 값을 표현하는 그리고 보통의 경우는 뭐 비트 크기가 크게 중요하지 않아 라고 했을 때는 사실 그냥 주어져 있는 선택 지문에서 표현되어 있는 비트 자리 개수 범위 이런 범주쯤에서 이제 파악을 해서 문제를 해결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이런 문제는 비트 크기가 얼마다는 게 사실 반드시 주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어떤 수를 표현을 한다라고 했을 때 모든 수가 다 표현되는 게 아니니까. 자칫 잘못하면 여기에서 부하 절대치 1의 보수 갔다가 2의 보수 가는 형태로 잘못 수행을 하면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염두하면서 이진값 표현에 대한 것까지 조금 접목을 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유형을 한번 제시를 해 드려 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1번 정답으로 채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되셨고요. 자, 15번 문제에서도 음수 표현에 2의 보수에 해당하는 걸 사용하는 건데 이때 보시면 자, 덧셈을 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4개 비트 체계라고 이제 딱 비트 길이를 이제 제시를 해줬죠. 자, 근데 여기에서 표현될 수 없는 것은 이라고 얘기했어요. 표현될 수 없다라는 부분은 무슨 얘기입니까? 앞에서도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 개수가 얼만큼 주어져 있고 그 안에 수치를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표현할 수 있는 값의 범위가 제한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표현할 수 없다는 거는 4비트 안에 표현이 안 되는 오버플로우 상황이 생기는 거다. 이제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버플로우 상황이 생기는 거 어떤 거니? 라고 이제 묻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이 포인트 하나를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더하기 연산을 하는데 마지막 올림수에 해당하는 거, 그러니까 완전히 그 우리가 최종 올림수에 해당하는 있죠? 예, 마지막 캐리 그것과 그전 올림수에 해당하는 거 그들의 값을 x와 연산을 수행을 했을 때 x와 연산 결과가 1이면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그래서 주어져 있는 비트 범위 안에 표현할 수 없는 더한 결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 값의 범주에 해당하는 부분을 쭉 하나하나 다 따져서 이렇게 이 값이 무엇이 이렇게 안 하시더라도 요 내용을 접목만 하시면 어렵지 않게 오버플로우 되는 부분에 대한 연산식을 찾아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봐보세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서 한번 봐보시면 지금 1111, 그 다음에 1110에 해당하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더하기 연산을 수행한다는 것 자체가 당연히 여기서도 끝단 비트 자리부터 시작을 해서 올라오는 형태가 발생하는 거고, 그죠? 그러면 어떤 거는 올림수가 있는 게 있고 어떤 거는 없는 게 있고, 그죠? 그러면 어쨌거나 오른쪽 뒤에서부터 연산을 수행해서 올라가 주시면 되는 거죠. 자, 얘는 1 더하기 0을 했을 때 1의 결과가 나오지만 실제로 그 앞자리로 올라가는 올림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이제 올림수가 없는 상태, 0, 올림수가 없는 이런 표현인 거죠. 그 다음에 지금 1 더하기 1을 했을 때는 결과는 0이 내려오고 이때는 올림수가 윗자리로 올라가는 형태인 거죠. 그죠? 알고 계시죠? 우리 이제 더하기 연산 수행하는 거. 자, 그러면 여기서는
1 더하기 올림수 올라온 것까지 해서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러면 결과도 1의 결과가 나오면서 그 앞단으로 또 올림수가 1이 올라가는 거고 마지막으로 1 더하기 1 더하기 1을 하면 1의 결과가 나오고 여기에서 최종 올림수가 또 1이 나오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럴 때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결국은 이런 상황일 때, 자, 마지막 올림수에 해당하는 거, 그전 올림수에 해당하는 거, 그게 이제 여기서 체크되는 부분이에요. 마지막 올림수는 최종적으로 올림수가 발생된 거, 그 다음에 그 전에 올림수, 그거 직전의 올림수까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 대해서 XO와 연산을 수행했을 때 우리 XY 연산이라고 했으면 이거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요? 그죠? 베타적 논리합, 즉 서로 다른 입력값에 대해서는 1의 결과가 나온다. 그러니까 1과 0을 만나면 1과 0에 대해서 그죠? 1, 0이든 0, 1이든 그죠? 순서는 상관없고 XO와 연산을 수행하면 결국은 이럴 때는 무슨 결과? 1의 결과가 나오는 거다. 이거고 0, 0일 때, 그 다음에 1, 1일 때 동일한 값에 대한 x와 연산일 때는 그때는 0의 결과가 나온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같은 상황에서 1번의 경우는 살펴보면 1, 1이에요. 1, 1. 동일한 값에 대한 x와 연산이니까 이거는 0의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연산 결과 1이 나오면 오버플로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0에 나오는 거니까 얘는 오버플로우가 아닌 거죠. 그래서 1번에 해당하는 선택 지문은 정상적으로 결과값을 4개 비트 체계에 표현할 수 있다. 오버플로우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머지도 따져주시면 돼요. 어때요? 가능하겠죠?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그러면 두 번째, 2번 부분에서 보셨을 때 1010, 1101에 해당하는 거에 동일하게 더하기 연산을 수행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시면 돼요. 자, 0 더하기 1은 1, 1 더하기 0은 1. 이 과정에서 뭐 올림수 올라간 게 있었나요? 없었죠. 지금 계속 올라가는 올림수가 없는, 즉 0의 형태의 올림수가. 그 다음에 0 더하기 1일 때 1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앞자리로 올라가는 올림수가 있나요? 없죠. 그러면 여기도 올림수가 없어요. 0.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 더하기 1을 해요. 그러면 0의 결과가 내려오면서 마지막으로는 올림수가 1.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보셨을 때 최종 올림수 그리고 그 직전에 해당하는 올림수 그 두 개에 대해서 XO와 연산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과 0에 대한 XO와 연산이니까 결과는 1이다. XO와 연산 결과 1이면 뭐다? 오버플로우다. 이거잖아요. 딱 지금 2번에서 그래서 오버플로우가 발생했다. 4개 비트 체계에 표현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어때요? 아시겠나요? 예, 그래서 이제 요 내용 자체를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하고 계셨다면 다른 거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이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는 식에 대한 것을 찾아내실 수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좀 해결을 해 보시고요. 16번 문제입니다. 16번에서는 우리 잘 알고 계시는 역시 부동소수점 표현에 대한 문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부동소수점 표현에서 I754 표준 단정밀도 부동소수점 표현 방식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자, 이것과 관련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거 찾아보자 그랬어요. 첫 번째 보니까 정규화된 지수에 바이어스 값을 더한 결과값이 10진수로 128이면 정규화를 위해서 소수점 위치를 한 자리 오른쪽으로 이동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개념이 맞는지 연결을 해 보셔야 되는데, 자, 요거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옳지 않은 것으로 했을 때 1번에 대한 것이 여기선 옳지 않다 이렇게 가져야 되거든요. 왜요? 예시를 통해서 한번 요거는 확인해 볼게요. 어때서 그런지. 1번 같은 경우에 뭐가 잘못됐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이 부분에서 오른쪽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게 정확하게 맞도록 하려면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으로라고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오른쪽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맞지 않는 거예요. 예시를 보면 훨씬 더 이해가 쉽죠? 만약에 이 진수로 10.01이라고 표현된 수가 있는데 이것을 정규화를 하겠다. 정규화를 하는 형태가 됐다 그러면 1. 얼마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정규화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 소수점이 원래 있었던 위치에서 1점의 형태로 가려면 이렇게 이동을 한 거죠. 이동 방향이. 맞죠? 예. 그래서 1.001이다. 이렇게 표현이 됐고 이때 얘를 그대로 소수점만 이동하면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곱하기 2의 지수승, 2의 얼마, 지수승 이게 이제 붙어줘야 되는데 지금과 같은 형태가 되었을 때 2의 1승의 형태. 한 자리 왼쪽으로 이동을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동을 했잖아요. 그러면 곱하기 2의 1승이라고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이제 요 숫자 자체가 원래 수인 10.01에 대한 값이다. 값의 변화를 주면 안 되니까. 표현법의 변화를 줘도 되지만 값의 변화를 주는 건 안 되니까. 그쵸? 예. 그래서 결국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으로 갔던 게 아니에요. 왼쪽으로 갔어요. 왼쪽으로 간 상태에서 그걸 어떻게 아느냐. 2의 1승에서 1이라는 이 지수값. 이게 바이어스 값 127에 더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지수값은 1 플러스 127을 해서 128이 된 거다. 문제상에서 10진수 지수값에 해당하는 게 바이어스에 더한 결과가 10진수 128이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28이 되려면 더하기 1이 돼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그러려면 지금과 같이 왼쪽 이동해서 더하기 1. 이게 거꾸로 위에 설명처럼 원래 문장처럼 가려면 소수점이 있는 상태에서 사실 뒤로 갔다는 얘기거든요.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정규화 표현에서 2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가야 돼요. 오른쪽으로 한 자리 갔으면. 그러면 그 얘기는 바이어스 값 127에다가 마이너스 1에 해당하는 것을 더한 것이기 때문에 값은 10진수로 126이 되는 거예요. 128이 되는 게 아니라. 어때요? 이해가시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 맞으려면 지금 이 부분이 왼쪽 이렇게 되어야 하는 거니까 1번이 이제 잘못된 것으로 그렇게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더라.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에 해당하는 거는 다 맞는 부분에 대한 설명인데 또 확인을 해보시면 가수 부분의 표현을 위해서는 23개 비트를 사용을 한다 그랬는데 전체 비트 자리에 대한 거 구분하셨을 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단정 밀도 크기는 기본적으로 32개 비트. 그 중에 부호 비트 하나 들어가고요. 그죠? 그 다음에 지수부에 해당하는 게 8개 비트. 그리고 가수부에 해당하는 게 23개 비트 해서 총 32개 비트 이렇게 이제 구분했습니다. 어때요? 맞죠? 그 다음 소수점은 구성 요소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죠. 소수점에 해당하는 것은 지수부에 해당하는 거와 가수부에 해당하는 게 각각 8개, 23개 비트 자리가 이렇게 구분되어서 표현이 되잖아요. 그러면 가상으로 실제로 소수점을 찍어서 넣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소수점이 있음에 대한 것만 구분하는 거예요. 실제로 구성 요소에 점이 찍히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설명 역시 맞죠? 실수 표현에 사용되고 아주 큰 수나 작은 수 표현에 적합하다. 그렇죠? 실수 표현에 정교화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정해져 있는 비트 범위 안에 표현을 함으로써 굉장히 큰 수 혹은 아주 작은 수를 표현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밀하게 표현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좋다. 그래서 이 표현법을 사용을 한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역시 이제 맞는 설명. 되셨나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특징. 실제로는 요거를 이제 이진 값으로 표현하는 32개 비트 안에 기존에 이제 기출해 보면 32개 비트 안에 0011 이렇게 이진수로 표현하는 이런 형태의 문제로도 등장을 하고요. 혹은 이렇게 관련되는 설명으로도 구분을 할 수 있으셔야겠습니다. 되셨고요. 자, 그 다음 17번 문제에서는요. 우리 문자 자료 표현에 대한 것들, 우리 코드 표현이에요. 그죠? 예, 코드 표현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와 관련되는 거, 자, 옳은 것이 몇 개가 있느냐 하고 물어봤어요. 자, 첫 번째부터 한번 보시면, 자, 유니코드는 언어에 상관없이 모든 문자를 2바이트로 표현한다. 유니코드에 해당하는 것은 언어에 상관없이 모든 문자를 16개 비트, 즉 2바이트 형태로 표현을 하더라. 그쵸? 그래서 이제 표현할 수 있는 뭐 언어에도 상관없고 표현할 수 있는 언어에 대한 코드 값에 구분을 했을 때 가장 많이 표현될 수 있는 유형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두 번째, BCD 코드는 영문, 대소문자에 대한 구분을 하지 못한다. 그렇죠? 우리 이제 BCD하고 연관된 또 ASCII라든지 FCD라든지 이런 코드들에 대한 거는 영문자에 대한 대소문 구분을 합니다. 그러나 BCD에 해당하는 것은 영문자는
소문자, 대문자 이렇게 구분은 아니고 그냥 영문자 A, B, C의 기준으로 그냥 구분을 할 뿐 대소문자에 대한 구분은 하지 못한다라는 거 맞죠? 자, 세 번째 ASCII 코드는 주로 데이터 전송 표준 코드로 그죠? 통신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요. 전송을 할 때 ASCII 코드에 해당하는 걸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죠. 그 얘기를 하는 거고 데이터 구분을 위한 존 비트는 3개 비트. 그죠? BCD에 해당하는 거는 존 비트가 2개, ASCII는 3개, FCD는 4개 이렇게 됐죠. 데이터 비트 자리는 디짓 비트에 해당하는 데이터 비트 자리는 BCD, ASCII, FCD 모두 다 4개 비트입니다. 그러나 존 비트는 2개, 3개, 4개 형태로 다르죠. 존 비트의 개수가 하나라도 더 많아진다는 거는요. 데이터를 구분할 때 구분할 수 있는 데이터의 종류가 많아진다라는 얘기예요. 왜? 정밀하게 구분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FCD 코드의 경우는 숫자 0에서 9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데이터를 구분하는 비트로 쓰이지는 존 비트 값에 뭐라고 기록한다 그랬어요? 1111이라고 기록한다. 1111이라고 기록한다. 이거는 이제 정해져 있는 값의 형태죠. 뭐 사용자가 임의로 정하는 이게 아니고 이미 이제 코드 체계 자체에서 이렇게 쓰자라고 이제 정해 놓은 거죠. 이때 이제 1111의 존 비트 값을 쓴다? 역시 맞습니다. 그쵸? 네, 요렇게. 그러면은 결국은 지금 주어져 있는 보기에서는요.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는데 사실 기역, 니은, 디귿 모두가 맞는 설명으로 지금 해석이 되네요. 그래서 4개 모두가 다 맞다. 이렇게 구분을 하겠네요. 그래서 코드 체계들에 대해서 관련되는 특징 구분을 해봤습니다. 자, 18번 문제에선 코드 중에서 공통되는 특성이 다른 하나는 코드들마다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한 부분 중에서 좀 공통되는 특징.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어떤 부분을 따졌느냐 하고 쭉 보시면 자, 비큐너리 741, 그레이 84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한번 특징적으로 표현을 해볼 수 있거든요. 비큐너리 코드 같은 경우는 가중값을 가지는 가중치 코드. 그러면서 오류 검출을도 할 수 있는 코드 형태로 특징을 갖고 있어요. 74-2- 여기에서는 이제 다시가 이제 음수 마이너스 2에 해당하는 가중값이죠. 마이너스 1에 해당하는 가중값이죠. 예. 자, 이거 역시도 가중 코드. 그레이 코드 같은 경우는 비가중치 코드죠. 그래서 얘는 신호 변환에 해당하는 거에 사용을 한다든지 이럴 때 쓰는 거지 연산에 적용하는 코드 값이 아니다 그랬거든요. 가중값에 해당하는 게 없어요. 비가중치 코드로 쓰여지니까 841도 이제 8, 4, 2, 1이라는 이제 가중치 값을 그대로 쓰는 거죠. 그래서 역시 가중치 코드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1번, 2번, 4번은 공통되는 게 가중치라는 공통성을 갖고 있습니다만 세 번째 그레이는 없죠. 비가중치의 형태죠. 네, 그래서 3번을 여기에서는 특징이 다른 하나로 채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코드 체계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서로 비교를 해본 것. 그 다음 19번에서는 해밍 코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네요. 자, 여기에서도 옳은 설명을 한번 찾아보실 터인데 자, 1번부터 페리티 체크의 처음 위치는 2의 0승 자리다. 2의 0승 맞나요? 아니죠. 페리티 체크의 처음 위치는 2의 지수승. 지수승에서 숫자는 0부터 매겨지는 0, 1, 2, 3, 4 이렇게 가니까 2의 0승, 1승, 2승, 3승 이렇게 차례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2의 0승 자리라고 해야 되겠고 두 번째, 수신된 해밍 코드를 대상으로 오류를 확인할 때 페리티 체크 위치의 1의 개수가 틀리면 1의 개수가 맞고 틀린 거에 따라서 기록을 하게 되는데 자, 1의 개수가 틀리면 0으로 기록한다? 틀리면 0으로 기록이 아니라 맞으면 0이죠. 맞으면 0. 거꾸로 틀리면 1로 기록을 해야죠. 개수가 안 맞는 상태니까. 자, 세 번째 짝수 페리티를 적용하는 해밍 코드 7개가 있는데 지금 표현되어진 이진값이 이렇게 정상 수신이 됐대요. 그러면 송신 측에서 보내온 원래 데이터는 10진수로 37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때 여러분이 잘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것이 해밍 코드로 구성된 것에는 페리티 체크를 위한 비트 값이 있고 그 다음에 원래 데이터에 해당하는 실질 값에 해당하는 게 있어요. 그죠? 그러면 자, 지금 주어져 있는 부분에서 아까 1번에서도 나왔지만 페리티 체크 자리 2의 0승부터 출발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 위치상으로 첫 번째, 그러니까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치는 부분, 그 다음에 첫 번째 2의 0승 자리, 그 다음 두 번째가 2의 1승 자리니까
두 번째 위치. 그 다음은 2의 2승자리니까 4조 4. 그러면 비트 위치로 따지면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여기죠. 그래서 여기가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위치에 해당하는 부분. 여기가 바로 페리티 체크, 페리티 비트에 해당하는 게 구성되는 자리예요. 그렇다면 나머지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데이터, 실제로 표현하고 싶은 데이터, 실 데이터예요. 그러면 실 데이터에 해당하는 것만 끄집어내면 지금 보실 때 여기 0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1, 0, 1. 그러니까 0, 1, 0, 1 이거예요, 데이터가. 페리티를 뺀 나머지 데이터가, 그죠? 그러면은 0101에 해당하는 것을 10진수 값으로 표현한다고 가정하면 10진수 값으로 표현을 했을 때 0101이면 이게 얼마예요? 5잖아요, 5. 근데 지금 여기 37이다 얘기했으니까 잘못됐죠. 그쵸? 예, 페리티를 빼고 얘기를 해야겠죠. 실질 데이터는. 자, 네 번째 보니까 니블 단위로. 자, 니블 단위라고 했을 때는 비트 개수가 몇 개? 그렇죠. 4개인 것을 얘기하는 거죠. 니블 단위로 데이터를 표현한 이진값을 해밍 코드로 구성을 할 때 3개의 페리티 비트가 필요하다. 그 얘기는 데이터는 4개 비트의 표현을 하고 싶다는 얘기인 거고 이거를 해밍 코드로 구성할 때 페리티 비트 자리를 몇 개를 구성하면 될까? 이거를 이제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주어져 있는 비트 개수에 따라서 페리티 비트를 몇 개 구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실 기본 원리적인 식이 존재하죠. 그쵸? 그게 이제 뭐예요? 2의 페리티 비트 개수, 그죠? 페리티 비트 개수에 해당하는 지수승 값에 대한 것이 무엇을 충족하게끔 해야 되는 가장 최소의 값이어야 되느냐 하면 데이터 비트에 해당하는 데이터 비트가 들어가는 비트 개수에다가 더하기 페리티 비트를 구성하는 비트 개수에다가 더하기 1을 한 것, 요게 충족이 되어줘야 되는 최소의 수를 찾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금방 뭐라고 했어요? 니블 단위로 데이터를 표현한다. 그러면 데이터 비트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니블 단위니까 4개란 얘기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여기에서 뭐라고 해서 3개의 페리티 비트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 페리티 비트에 해당하는 값이 3으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2의 3승 그러면 수치값 계산하면 8 이렇게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페리티 그러면 4 더하기 3 더하기 1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여기에서도 7이네요. 그죠? 근데 이게 서로 간의 관계에 있어서 자, 얘가 크거나 혹은 크거나 같은 것 중에 최소의 페리티 수치를 찾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어때요? 딱 정확하게 잘 접목돼서 맞아 떨어지죠. 지금 이 상태가. 그쵸?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비교를 하나를 해드린다면 예를 들어 페리티를 2개를 할 거야. 이렇게 했다면 이게 어떻게 계산되는 거예요? 2의 2승. 이게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데이터는 4개. 그 다음에 페리티는 2개 할 거래요. 그 다음에 플러스 1을 했을 때 계산으로 실제로 해보시면 얘는 4. 그 다음에 크거나 같다 유지돼야 되는데 여기는 6 이미 7이죠. 어때요? 4가 7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성립을 하나요? 안 하죠. 그러니까 페리티는 2개로 구성할 수가 이 상태에서는 2개로 구성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만족하는 최소의 페리티 개수를 찾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딱 맞는 게 2는 안 되고 그럼 1은 더더구나 더 안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 페리티를 3으로 했을 때 3개로 했을 때 이렇게 계산해보니까 충족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는 페리티 3으로 하면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걸 이제 맞도록 지금 이제 제가 설명은 해드렸는데 맞도록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하면 지금 제가 이렇게 노란 글씨로 된 부분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2의 0승 맞으면 0. 그 다음에 원래 데이터 값 5다.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고쳐주면 맞을 것이고 4번에 대한 거는 기본식을 이와 같은 형태로 적용을 하면 정확하게 맞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4번을 여기서는 정답으로 채택할 수 있겠죠? 자, 되셨고 20번 문제 갑니다. 자, 20번에서는요. 하나의 회로도 형태가 그려져 있는데 자, 이것에 대해서 관련되는 설명. 자, 가장 적합한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에서 보셨을 때 보니까 X, Y, Z, W에 해당하는 입력값 부분이 보이시고요. 그 다음에 A, B, C, D에 해당하는 출력값 형태 산출되는 거 보이시잖아요. 그쵸?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좀 해석을 할 수 있느냐는 측면인데 주어져 있는 선택 지문하고 연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죠. 첫 번째 보면 입력값 y와 z는 y와 z 그러면 이제 여기 있거든요. y와 z. 자, 이것은 b 그리고 b와 c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b 그리고 c 여기 있거든요. 그들의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데 지금 보면 분명히 이거는 우리 알고 있으신 그대로 XOR 게이트에 해당하는 그 게이트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입력값에 해당하는 게 지금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 X와 연산에 해당하는 걸 수행을 한 것에 대해서 결과값 B가 나온 거예요. C도 마찬가지죠. Z에 해당하는 결과값 들어가고 여기서 또 입력값, 결과가 아니라 입력값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입력값 들어가고 그런 다음에 또 C의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분명히 X와 연산을 해서.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BC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영향을 준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보시면 입력된 이진수의 앞자리 비트의 연산 결과는 뒷자리 비트 연산에 영향을 준다. 자, 앞자리 비트의 연산 결과는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B에 해당하는 것이 이것보다 뒷자리, 그러면 이것보다 뒷자리 쪽에 영향을 주느냐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C의 입장에 C의 결과물을 놓고 봤을 때는 C의 결과물이 또 이 뒤쪽 결과에 연산 결과에 영향을 주느냐 이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가만히 보시면 B는 결과물 나오고 여기서 끝났어요. C도 결과물 나오고 끝났죠. 그러니까 뒤에 영향을 준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어떻게 입력 라인이 연결되어 있어야 되냐 하면 B의 결과 나온 곳에서 입력값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줘야 돼요. 그쵸? 이 C의 결과 나온 거에서 입력값이 이렇게 들어갔다. 그러면 그거는 영향을 주는 거죠. 그죠? 뒷자리 연산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전혀 그게 아니잖아요. 이 결과에서 연결되는 입력값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뒷자리 비트 연산에 영향을 준다가 아니라 얘는 주지 않는다. 주지 않는다. 이렇게 가야 되죠. 자, 4개 비트로 표현된 이진수를 그레이 코드로 변환할 때 적합하다. 우리 이제 이진수 값을 그레이 코드로 변환하는 거 혹은 그레이 코드를 이진수 값으로 변환하는 거 요 개념에 대한 것이 있었었는데 자, 이 회로가 과연 이진수를 그레이 코드로 변환할 때 사용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한번 예를 들어 한번 가보시면 되죠. 1010이라는 이진수가 있다. 얘가 이제 이진수에 해당하는 거다. 얘를 뭘로 변환하고 싶으냐? 그레이 코드에 해당하는 걸로 변환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했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요. 첫 번째 비트 자리는 똑같이 그대로 내려라. 그러면 여기서 봐보세요. 여기가 1인데 그대로 결과를 내렸다 이거죠. 그러면 첫 번째가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앞자리 입력값과 그 다음 자리 값에 대한 XOR 연산 결과를 내려라.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1과 0의 XOR 연산 결과 그러면 1이 내려오겠네요. 그죠? 그럼 여기서 봐보세요. 여기에 1에 해당하는 값이 있는 거잖아요. 1이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가 0이래요. y가. 그러면 그들에 대해서 x와 연산의 결과가 b가 나온다. 이 얘기인 거잖아요. 그죠? 딱 맞죠? 그죠? 그게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또 이번에는 또 두 번째, 세 번째 x와 연산 해서 결과 내리면 돼요. 세 번째, 네 번째 x와 연산해서 결과 내려주면 돼요. 지금 이제 그 과정이 계속 이렇게. 그쵸? 이렇게. 이거잖아요. 맞죠? 예. 그래서 이진수를 그레이 코드로 변환할 때 적합하다. 3번에 해당하는 것이 여기서 맞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4번에 이제 우리 거꾸로 그레이를 이진수로 변환할 때 그레이를 이진수로 변환할 때는 어떻게 갔어요? 첫 번째 비트 자리 그대로 내려라. 이건 똑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얘는 바로 이 2번에 해당하는 설명처럼 앞자리 비트의 연산 결과가 뒷자리 비트 연산에 영향을 준다 쪽이죠. 그쵸? 그레이가 이진수로 변환될 때. 왜냐하면 연산 결과에 해당하는 거하고 그 다음 자리 수에 대해서 x와 연산을 하니까.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1과 1의 x와 연산 결과로 0 이런 식으로 내린다는 거죠. 그러면 또 이 연산 결과에 그 다음 거 x와 연산 해서 이제 1을 내려주고 또 요 결과와 또 다음 거 x와 연산해서 여기서는 0의 결과를 내려주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 서로 역변환했을 때 다 똑같잖아요. 지금 변환된 상태가. 그렇게 되셨죠? 그래서 지금 2번에 해당하는 부분, 그죠? 2번에 해당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4번에 해당하는 부분하고 뭐 이렇게 봤을 때는 이거는 그레이 코드가 이진수 형태로 변환되는 형태일 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됐나요? 네, 이렇게. 그래서 그레이 코드 관련해서 이제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료 연산과 관련되는 이 문제. 자료 연산과 관련되는 문제에 대한 것도 여러분이 직접 손으로 뭐 풀어보시는 형태가 사실은 가장 좋아요. 당연히 알고 계시는 것처럼. 자, 이진수가 주어져 있는 상태네요. 2개 비트를 오른쪽으로 산술 시프트 수행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거는 이해보수로 표현되어 있는 형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 주어진 대로 2개 비트만큼 산술 시프트 이동을 하자. 시프트 연산, 이동 연산을 하자. 이렇게 가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해보수로 표현되어진 값에서 가장 왼쪽 앞에 있는 것은 부호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해서 내려주시는 거고, 그죠? 2개 비트만큼이니까 실질적으로는 원래 비트 값에서 오른쪽 맨 끝에 있는 거, 오른쪽으로 가는 산술 시프트니까 그러면 끝에 있는 게 결국은 잃어버리는 비트에 해당하는 값이 되는 거죠. 그러고 나면 이제 나머지가 2개 비트만큼씩 실제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그죠? 2개 비트만큼 이동을 하는 형태면 결론적으로는 요 자리 부분이 2개 비트가 남는 비트 자리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는 이해 보수의 오른쪽 산술 시프트일 때는 이제 이걸 알아야 되죠. 바로 추가 비트에 해당하는 게 뭐냐? 이때는 부호 비트와 동일한 것을 추가 비트로 쓴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부하 절대치일 때, 1해 보수일 때, 2해 보수일 때, 왼쪽으로 갔을 때, 오른쪽으로 갔을 때 다르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나 잘 기억 안 나는데 그럼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예, 그래서 그거 이제 구분을 해 두시면 알고 계시면 너무 쉽잖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1에 해당하는 게 부호 비트니까 1로 채워지는 형태가 되면 되니까 바로 3번을 정답으로 채택할 수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 22번에서는 이진값 2개가 주어져 있고요. 여기에서 셀렉티브 셋 연산을 수행한 결과로 옳은 것은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셀렉티브 셋 연산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무슨 연산이에요? 그렇죠. 비트열에 대해서 논리적인 오화 연산을 수행한다. 이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주어져 있는 2개 이진값에 대해서 논리적인 오화 연산에 해당하는 것을 수행을 하시면 되고요. 위아래로 나열된 2개 비트에 대해서 오화 적용만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셀렉티브 셋이라는 연산이 어떤 연산이 적용되면 되느냐. 이거를 이제 구분을 해주실 수 있으면 됐던 거죠. 우리 오화나 AND 이에 대한 입력, 출력 특징은 너무나 잘 아시니까. 그러면 얘는 하나 이상의 1만 있어도 1의 결과가 나오는 연산에 해당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자, 이렇게 둘 다 0인 형태일 때 0이 나오는 나머지 모두 다 1이 하나 이상 있으니 1의 결과가 나오도록 만들어주면 결국은 1010, 1111이라는 결과가 나오더라.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23번 문제입니다. 산술 시프트 연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뭐 2해 보수든 1해 보수든 뭐 설명이 되어 있는 거에 또 맞는지 또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 첫 번째 보니까 우측으로 산술 시프트를 하면 나누기 연산 결과가 된다. 이게 뭐 1해 보수든 2해 보수든 부하 절대치 형태든 간에 우측으로 가느냐 좌측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십진값 표현에 있어서 나누기 하는 거, 더하기 하는 거 산술적으로, 그죠? 그거하고 이제 비교를 했을 때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는 건 나누기, 왼쪽으로 이동해서 산술 시프트 하는 거는 곱하기,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1번 맞습니다. 이해보수 표현된 이진값을 왼쪽으로 산술 시프트 할 때 추가되는 비트는 0이다. 어때요? 맞죠? 오른쪽으로, 좀 전 앞에서도 확인하셨죠? 오른쪽으로 가는 형태가 될 때는 부호 비트하고 동일한 것을 추가를 해줘야 되는 형태. 근데 이제 얘가 왼쪽으로 산술 시프트 하는 형태일 때는 추가 비트가 0이다. 맞습니다. 그렇죠? 자, 세 번째 보니까 음수, 홀수에 대해서
왼쪽으로 산술 시프트 연산을 하면 부하 절대치 표현된 이진값은 0.5만큼 증가된 연산 결과가 산출된다. 예, 연산의 오차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론 수업 중에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바로 그것과 관련되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설명에 해당하는 게 맞나요? 그쵸. 이 부분에서 이제 약간 문제가 있죠. 어떻게 조절을 좀 해야지 됩니까? 자, 음수 홀수에 대해서 지금 왼쪽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오른쪽으로 산술 시프트 연산을 하면 부하 절대치, 그 다음에 부하 절대치하고 뭐 구문 중에는 없지만 부하 절대치하고 1의 보수일 때는 부하 절대치하고요. 그 다음에 1의 보수로 표현된 이진값일 때는요. 0.5만큼 값이 증가하는 오차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 이렇게 갔었으면 이제 맞는 설명이 되는 거였어요. 그죠? 근데 여기다 좀 더 덧붙이면 그렇다면 2의 보수의 형태일 때는 어떠냐? 2의 보수의 형태로 표현된 이진값일 때는요. 반면에 0.5만큼 감소하는 오차가 생긴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음수 홀수에 대한 산술 시프트 연산일 때 발생되는 오차값에 대한 그 관련 설명이거든요. 잘 좀 구분할게요. 그래서 여기서는 3번에 해당하는 것이 잘못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고 4번은 산술 시프트 연산에서 부호 비트 자리는 연산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죠? 산술 시프트 할 때는 부호는 연산에 참여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유지하게끔 그대로 놔둬야지만 되는 거죠. 뭐 연산을 한다고 해서 부호가 산술 시프트 연산에서 바뀌지 않는 형태니까 그대로 유지하게끔 되셨죠? 예, 이런 식으로. 됐나요? 그래서 이제 연산과 관련되는 문제들까지 또 이렇게 이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 또 뒷부분 문제 계속 남아있죠? 자, 그 부분은 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